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한로입니다. 한로는 글자 그대로 찬 이슬이 맺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정말 절기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문득 찬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한로를 전후해서 거리, 공원 이런 곳에서 국화꽃 향기가 느껴집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화 전시회, 국화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주부는 국화 술도 담그고요. 어느 시골의 재래시장 한켠에서는 국화빵 굽는 고소한 냄새도 정겨울 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국화향기 맡으면서 가을의 정취도 느껴보시고 향기로운 국화차 한 잔으로 삶의 여유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시를 노래한 곡이죠. 테너 엄정행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 우체통. 자,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절기상 한로이다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더웠나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올해 여름은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네. 사실 9월 달도 너무 한참 더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로가 딱 오니까 확실히 낮 시간에는 약간 더울 때도 있지만 네. 아침과 저녁은 선선하고 그렇죠. 집안에서 있기보다 이제 약간 이제 산책하고 이게 맞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뭐 한로 즈음에 국화꽃이 피곤 하는데 곳곳에 보니까 이 들국화도 좀 많이 피어 있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가을 하면 네. 국화가 사실 국화를 보는 게 이제 어떤 그렇죠. 또 절경 거의 보니까 한로 딱 지나면서부터 국화꽃이 피는 게 절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을 그 국화의 은은한 향기, 네. 그다음 또 다양한 그 색깔.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국화를 보게 되면 차분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또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 이제 약간의 이제 나무들이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을 되면 사실 집안에 앉아 있기가 좀 아까울 정도로 그렇죠. 꼭 가을 되면 가을 타는 사람. 저는 좀 가을을 많이 타서 그런지 가을 되면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덜 바쁜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안 바쁘려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네. 이제 안 듣던 음악도 좀 들으면서 산책도 네. 하고 또 국화도 좀 감상하다가 이제 단풍도 좀 보고 가을의 어떤 그 산에 있는 기운도 좀 얻고 네 그런 편입니다. 예. 음력으로 9월 9일이 중국에서는 중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요맘때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중양절 네. 행사도 많더라고요. 중국에 보니까. 중양절은 중국에서 주로 이제 그 다양한 풍습이 있는데 네. 그 이전의 풍습 보면 중양절이 하나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풍경을 보는 그 풍습이 있고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날 되면 높은 산이나 언덕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고 네. 지금은 그 중양절 되면 사람들이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니까 등산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화도 사실 중양절하고 좀 깊은 그 인연이 있어서 국화를 감상하거나 국화술을 마시는 네. 또 국화로 뭐 국화전도 부치고 네, 그런 것도 국화전도요?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중양절이 이게 9잖아요. 9월 9일이다 보니까 네. 음력으로 9월 9일이면 숫자에서 제일 높은 숫자라서 노인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이제 열리는데 어른들이 이제 건강과 행복과 네. 이제 다양한 걸 비는 날이다 해서
노인이 날이라고 하면 좀 그래 어르신이 날. 네, 네. 이런 날입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중국 동포들도 중양절 이 풍습 중에 국화에 관한 것도 물론이고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행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중양절 되면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국화가 많으니까 국화도 이제 감상하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되면 굉장히 많은 그 SNS에서 짤막짤막하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네. 노인절을 이제 기리는 마음으로 뭐 노인과 상관없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축제도 벌리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아무래도 가을 되면은 좀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잘 살펴드리고 또 함께 모시고 가까운 곳에 놀러도 좀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시간 많이 마련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는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김지견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훈민정음의 위력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금의 시기, 철없는 내가 살은 지 40대일 때 한중수교 초창기 우리말 훈민정음의 가치와 중요성은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 정체성과 국제화가 대국을 흔들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우리 교포들이 내놓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다. 한중 수교가 깃발처럼 일떠서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입국하게 되자 한국 문화를 홀시한 중국 정부는 안달이 나게 되었다. 1993년 시대의 발자취를 따라서 급기야 세워진 청도 원동 학원에서 나는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청도시 황도 개발구에만 해도 1,450개의 크고 작은 한국 기업이 우후죽순같이 일어서게 되었는데 한 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원만도 100여 명에 달했다. 요구 조건도 특수하지 않고 한국어로 일반 대화할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학교 당국은 마음에 불이 붙어 사업의 필요성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가를 알고 이 과중한 임무를 우리 한국어 학부에서 수행하라고 지시를 했다. 나는 학생들이 한국어 문법을 빨리 배우고 깊이 기억하도록 우리 문법을 가사로 만들고 재미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였다. 과연 학생들은 흥취를 느껴서 열심히 배우더니 때와 장소도 없이 길을 가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숙소에서도 부르고 운동장에서도 부르면서 이제야 기억하기 쉽다고 아주 좋아했다. 실물을 보고 한국말을 기억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습관으로 키웠었다. 그 뜻인즉 기억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 기업을 참관시키고 이미 취직한 졸업생들의 사업 애로가 무엇인지 까닭을 알게 하고 한국말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느끼게 해주었다. 모든 교학 방법과 수단은 전부 노래 배우기에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참 재미있다는 흥취를 가지게 하였다. 그 와중에 학생들은 단지 취직을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던 때로부터 개념이 바뀌어서 배움의 열정과 흥취가 분발해졌다. 졸업을 하고 한국 기업에 취직한 학생들 말에 따르면 좀 더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라고 했다. 1995년 청도시 황도 개발구에서 열린 12개 외국어 학원 예술 문예 콩쿨에서 내가 지도한 원동학원 졸업반 학생들의 대합창이 1등상을 수여받았다. 당시의 합창 내용은 불후의 세계 명곡인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리고 아리랑, 연변 예술영화 별지의 주제곡인 우렁찬 이 노래는 온
장래의 우렁찬 박수 소리 속에 훈민정음의 위대함을 대국당에 우렁치게 울려 퍼지게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30년 전 60여 명 졸업생들이 부른 훈민정음의 넓은 무대. 국제화로 가는 노래는 우리 한국 학생들 못지않을 정도로 발음도 정확하고 그 정체성이 완전 바다로 가는 교향곡 같이 지금도 나의 귓전에서 메아리 치고 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한국어 학원을 세우고 네. 한국어를 가르치셨네요. 한중 수교가 1992년도에 네. 수교를 한 다음에 한국의 기업이 여기에서도 말하다시피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이 네. 갑자기 중국에서 그냥 이렇게 많이 있다 활동을 보니까 했죠.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는데 그 그렇죠. 직원들의 요구 중에 물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할 줄만 아면 의사소통만 의사소통만 되면 기회가 되니까 네. 한국어를 구사를 할 때 물론 이제 조선말 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또 저처럼 한족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은 조선말을 간단한 그런 의사소통 외에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한국어 학원 그때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엄청나게 한국어 학원이 많이 불고 또 그 한국어 학원을 다님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그렇죠. 너무나 인기 많았습니다. 네. 근데 김지견 선생님의 얘기로는 우리말로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어를 배우게 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으네요. 저도 이제 그 연변대학에 붙을 때만 해도 간단한 그 한국말은 하는데 한국말보다 네. 조선말을 하는데 길게 대화를 못 합니다. 근데 연길에 갔는데 그 노래방에 사실 고향에 있을 때 노래방을 잘 못 가봤는데 네. 연길에 가니까 노래방을 가봤는데 한국 노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멜로디도 너무 좋고 가사 들어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준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성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 기억에 노래를 좋아하고 말고 떠나서 노래가 좋으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노래를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족들도 노래 부르면서 한국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가요도 함께 부르기도 하고. 네. 예. 90년대, 2000년대는 한국의 드라마 뭐 어떤 게 유행한다 하면 벌써 연기를 곳곳에 주제곡부터 시작해서 그 주인공이 네. 착용하는 그런 이제 그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네. 그랬군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도 처음에 대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말 정확히 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하셨는데 네. 동포들이나 한족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글자를 읽고 이렇게 알아보고 읽는 거 쓰는 거는 사실 너무 과학적인 이런 네, 그렇죠. 그 한글이 그래서 쉽죠. 굉장히 쉬운데 네. 발음이 아하.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그렇고 이 발음 안에 정확도와 억양과 리듬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영화나 이제 드라마 보면 서울말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 원래 했던 톤하고 굉장히 다르니까 이게 한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국말에는 영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한국식 영어인데 영어를 또 이제 한국 발음으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하나는 문법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다양한 중국어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중국어하고 어순도 다르지만 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형용사를 사용한다면 한국말에는 우리 조선말에도 엄청나는 네. 그 표현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저희도 어렸을 때 영어 배우면서 그 팝송 들으면서 영어 배웠던 생각이 나는군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좋았던 거는 그 드라마나 그 영화가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맞아요. 네, 또 이제 한국의 어떤 감성적인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때 한중 수교가 잘 되다 보니까 한국말만 해도 경제적 어떤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한국어 학원, 그 교포들만 다닌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 한족들만 다닐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교포 빼고 조선족 빼고 다른 민족
분들이 다닐 수 있는 한국어 학과도 굉장히 많이 세워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어찌 생각하면 우리 중국 동포 분들은 우리말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좋고 그 이중 언어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아요. 동북 삼성에서만 그때는 지금은 뭐 다양한 지역이 있지만 그때는 동북 삼성에서만 주로 이제 교포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 학교 다닌 동포들은 한국어와 조선말과 중국어 네. 그리고 일본어를 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한족학교 다니는 친구들 영어도 하다 보니까 네. 이중언어, 삼중언어 덕분에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 시기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덕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중 수교 이후에 한중 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중 수교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통역이고 네. 그러니까 또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함께 사랑하는 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동포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중 수교에서 제일 활발하게 공이 큰 사람들도 동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오늘 김지견 선생님이 보내주신 글 중에 이 노래를 그 합창에서 함께 불렀다고 하는데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적어오셨는데 그 노래가 바로 제목이 고향의 봄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오예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소중한 우리 언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반주임 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셨다. 대신 연세가 지긋한 선생님이 며칠 동안 우리를 맡아 가르치셨는데 알고 보니 우리 학교 장문지도 선생님이셨다. 그날 수학 시간이었다. 문제를 다 푼 애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마치고 있는데 몇몇 남자애들이 중국말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쳤다.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엄벌을 낼 것 같은 선생님은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차근차근 말씀하셨다. 자, 우리는 조선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간 긴장이 스르스르 풀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일까? 중국말은 그 어디서나 잘 통하고 하기도 쉬운데? 내 머릿속에는 내내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다음날 점심시간 나는 1층에 있는 장문교실을 지나게 되었다. 조용조용 장문교실에 들어서니 흙판 위에 소중한 우리 언어를 지켜가자 라는 표어가 큼직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선생님을 부르려다가 선생님이 사물을 방해하는 것 같아 그냥 책장을 둘러보니 우리 민족이라는 책에 꽂혀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56개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 민족마다 자기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만족과 같은 일부 민족들은 자기 언어나 문자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 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도 지금 인구나 나날이 줄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처럼 쭉 중국어만 사용한다면 먼 훗날 어떻게 될까?
나는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 민족이 자기 문자를 읽는다는 건 민족 자체를 읽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다. 비로소 장문 선생님이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꼭 친구들한테 잘 전할게요. 그 후 나는 틈만 나면 반급에서 우리말 내기라는 겨룸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겨룸에서 진 애들은 자각적으로 반급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말 노래나 춤을 추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던 애들도 반주임 선생님까지 응원에 나서니 너도 나도 참가하였다. 처음에는 겨룸에서 지면 그 벌칙이 싫어서 노력하곤 했는데 정작 늘 우리말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말을 예절스럽고 다정다감한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다. 우리말 최고! 소중한 내 언어를 꼭 지켜갈 거야. 네. 자, 소중한 우리 언어 오예진 학생이 보내온 글이었는데 내일이 또 고국에서는 한글날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소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오예진 학생의 이런 기특한 생각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네. 사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항상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중국말 하다 보니까 나도 네. 모르게 편안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저도 이제 조선족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한족 학생들과 놀다 보니까 네. 정말 너무 많이 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항상 말하다가 중간에 중국 단어가 나오면 이제 한 번씩 지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생각납니다. 굉장히 많은 청소를 했던 기억도 나고 그다음 집에 오면 또 부모님께서 네. 우리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나서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민족 언어를 잘 구사하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특히 오예진 학생이 자기 반에서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면서 네. 우리 말에 대한 공부도 하고 벌칙으로 뭐 노래도 하고 춤추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도. 이게 언어를 해라 해도 네. 사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겨루기를 하면 시합이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안 하려. 우리 또 이런 시합을 했는데 처음엔 누구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네. 하면 일단 그 실수가 안 하니까. 근데 참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재밌었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말과 글을 사실 그 생활 속에서 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예, 장문 교실의 표처럼 소중한 우리 언어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적어 오셨는데 자, 오예진 학생 다음에 또 우리말을 어떻게 잘 지켜가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지 다른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동포 통신원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 교육문화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한국의 문화와 음식 또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축제가 21일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알마티 지역의 한국어과 학생들과 또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 등 5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한식 체험,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 등 전통놀이 마당, 그리고 한복 체험과 또 한국 노래자랑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한식 체험과 한복 입어보기 행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한복을 잘 입는 방법과 또 한복 입고 절하는 법 등을 익히면서 한국의 전통 예술도 함께 배웠습니다. 한편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일원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부산시 대학생 청년 19명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및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등등 부산 소재의 8개 대학들은 한류 열기가 뜨거운 알마티와 카자흐탄에서 부산으로의 유학생 유치 활동을 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기구인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가 알마티에 지역 사무소를 열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 위고라고 하죠. 이 기구가 스마트 도시 관련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자흐탄 알마티에 지역 사무소를 공식 개소했습니다. 위고는 최근 알마티 시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역 사무소 측에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박정숙 위고 사무총장, 또 구홍석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압디카디로프 알리셰르 알마티 부시장, 또 올자스 자나벡 중앙아시아 지역사무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위고는 지역사무소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지식과 또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정숙 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알마티가 중앙아시아의 스마트 도시 개발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하면서 지역 사무소 개소는 단순히 네트워크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창의력으로 가득 찬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리셰르 알마티 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위구가 제공하는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 도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나눌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0년 위구에 가입한 알마티는 지난해 7월 중앙아 지역 사무소 개설 신청서를 위구 사무국에 냈고요.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총회에서 개설을 승인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사무소는 스마트 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알마타시 디지털화국과 도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알마타시 개발센터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위고의 지역사무소는 알마티를 비롯해 중국 청두, 나이지리아의 아부자, 튀르키예 베이올루,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에콰도르의 쿠엔카 등 6곳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패션 디자이너인 사할린 동포 정마리나 씨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유흥사할린시 가가린 호텔 컨퍼런스실에서 패션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정마리나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세골신문사가 주최한 사할린의 만남 삶 전착 마음에 대해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0대 초반인 정마리나는 유흥사할린 출신이고요. 사실 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부산 동서대의 사할린 한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으며 2007년에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국제 패션 대회 본선에 진출했었거든요. 동서대 학생으로서 당시 본선에 오른 학생들은 주로 유럽, 미국 학생들이었는데 한국에선 유일하게 정마리나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리나를 자주 아티스트 일러스트 작가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만남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네. 보통 만남의 주제는 주인공이 정하는데 이번 만남의 주제는 사회로 정했습니다. 마리나 작가는 본인의 작품에 고정된 아이디어를 가장 완벽하게 전달하는 정치 사회를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로 선택했거든요. 마리나의 작업은 동양과 소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현실과 상상, 화려함과 평범함, 정통과 현대 사회를 넘나들고 있어 사회라는 주제가 매우 잘 어울립니다. 마리나는 아이디어의 깊이와 완성도가 인상적인 두 가지 주요 컬렉션을 소개했습니다. 마리나의 첫 번째 컬렉션은 마이 뷰티풀 마라입니다. 마라는 젊은 여자의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리스어로 영원히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마리나 작가는 이날 만나면서 자기 창작품을 소개하면서 창조적 사고의 과정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고 관객들이 예술 세계에 대한 따뜻한 감정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리나 작가가 소개를 마친 후 관객들과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가자 모두가 마리나가 그려진 성탄절 축하카드를 선물로 받았고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한 관객은 마리나가 창작한 열쇠고리를 기념으로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준호 사할린 스크시에서 새 고려 신문사가 주최한 사할린의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패션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정마리나 씨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사이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마리나 작가는 본인의 작품에 구현된 아이디어를 가장 완벽하게 전달하는 전치사, 사이를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나의 작업은 동양과 서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리고 현실과 상상, 화려함과 평범함, 전통과 현대. 그러니까 그 사이를 넘나들고 있어서 사이라는 주제가 아주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마리나 작가는 이날 만남에서 자기 창작품을 아주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서 관객들이 예술 세계에 대한 따뜻한 감정에 흠뻑 젖어들 수 있도록 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하윤가 왜 불러? 저기 불 좀 피워줘요. 불은 왜? 저 생선 좀 구우려고. 응? 누가 와? 저기 첫째 용순에 말고 둘째 금순에 말고 셋째 출순에 씻고 들어온다고 연락 왔어요. 나가 이건 먹고 잡다고 그렇게 구워달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아들 며느리 온다니까 바로 이걸 굽네. 영감하고 아들 며느리 똑같구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나는 맨날 찬밥 신세지, 찬밥 신세야. 원님 덕에 나발이라도 불나면 얼른 불이나 피워요. 여기 다 피웠잖아. 어디. 불 좋다. 나가 구울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됐어요. 옆에 승질머리하구나. 냄새 정말 냄새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어디다 손을 대요, 어디다가.
간이 만나 보려고. 가는 무슨 핑계는 다 들리는 핑계. 아유 냄새. 아유 고순 거 이거. 아이 영감쟁이 도둑 고양이도 아니고 손이 와 이리 재빨라. 아 임자도 한 입 먹고야. 아 난 됐으니까 영감이나 먹어요. 아유, 그럼 나도 내만 좋지 뭐냐. 아이 먹으라고 그걸 또 먹어요. 아유. 네, 이것 굽는 냄새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 몰래 할아버지가 이걸 먹고 마네요. 그러게요. 이것 냄새는 참기 힘들죠. 이것은 돈 전자에 물고기 어자를 사용하는데요. 조선시대 실학자인 서유구가 쓴 나노 어목지를 보면 이것은 가시가 많지만 육질이 부드럽고 씹어먹기 좋으며 기름이 많아 맛이 좋다고 돼 있는데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가 좋아해 값생각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이것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자선어보에는 이것을 기름이 많고 달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화살의 모양을 닮아 화살전을 사용해 이것이라고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매우 귀한 생선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흔한 생선이 됐죠. 기름기가 오른 고소한 이것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데요. 이것에는 단백질과 지방, 필수 아미노산, 칼슘 등 여러 무기질이 풍부해 환절기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가을이 제철인 생선인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이것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이것은 구워 먹기도 하고 회나 조림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전주, 2번, 전어, 3번. 전복.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자,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근. 구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즘 정말 이것 제철입니다. 시장에 갔더니 이것이 벌써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을 이것을 최고로 치는 이유는 9월 이후부터 이것의 함유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3배 정도나 많다고 합니다. 가을에 살이 올라서 지방 함량이 높아진 이것은 그 기름진 맛과 특유의 고소한 맛 덕분에 가을 이것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가을이 가기 전에 이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또 회로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이것을 드시나요?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것에 얽힌 얘기, 또 내가 좋아하는 가을 음식 어떤 게 있으십니까?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 남기시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이 이 고국에서는 한글날입니다. 고려인 한글 문학을 이끌어온 그 작가들 생각이 더 많이 나는데 고려인 동포들도 한글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이제 지금은 알죠. 예전에는 네. 우리에게 한글날이 있었다는 걸 몰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련이 개혁 개방하고 우리하고 수교가 맺은 지 지금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당연히 알고 있고 또 고려인들도 이 기회에 우리 한글의 중요성 그리고 한글 문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고국에 와 계신 우리 동포들은 한글날 기념식 같은 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그 부분은 이제 학생들 중에 네. 국문학과나 이런 쪽에 이렇게 관계된 학생들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또 우리가 스스로 한글날과 또 평소에 쓰는 이 모국어에 대해서 우리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을 더 가져야 이런 분들도 우리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 고려인 동포들의 그 고려인 작가들이 한글 문학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한글을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이어져 오게 하신 분들 아닙니까? 한글 문학이 참 중요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했는데, 네. 이게 소련 사회에서 고려인 한글 문학이 끊긴 지도 벌써 지금 10년이 지금 넘었고요. 예.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2005년 무렵에 한글 문학이 이제 끝났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젊은 세대들이 네. 모국어를 열심히 익혀서 또 문학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을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려인 동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러시아에서 한국어가 정식 교과로 채택되기도 했다면서요. 예, 이것은 이제 전체에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대학이나 또는 그 지역적 그 고려인들이 많이 살거나 또 이런 데에 따라서 경우가 다른데, 이미 30여 년 전부터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지역의 대학에 그리고 일반 학교에 한국어가 설립되고, 그 중에 어떤 데는 정식 교과로, 정식 네. 과목으로 채택된 학교들이 또 여러 군데 있고, 또 그런데 사실은 그 기반은 이미 우리가 소련과 이렇게 전혀 관계 없던 시기에도 상페테르부르크 그 대학에 동방학과의 한국어 여기를 계속 그 공부해온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전도 만들고 이러한 전통이 이렇게 유구한 아카데미 전통이 있었고, 네. 또 그 바탕에 한소 수교가 됐고, 또 그 뒤로 우리 한류 이런 열풍이 불면서 지금은 소련 지역에 정말 많은 이 지역의 대학 그리고 일반 학교에 한국어과 그리고 한국어 정식 과목으로 채택돼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죠. 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고려인뿐만이 아니라 그 러시아 지역에서도 한류 영향으로 한글의 인기가 대단하다면서요. 예, 참 우리가 뜻밖인 게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러시아와 관계는 굉장히 좀 악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서 이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어 배우고 한류를 좋아하고 네.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속에서도 민간외교는 참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고려인 한글 문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2세대 작가 중에서 오늘은 박현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현 작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 박현 작가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 특색이 있는 그리고 서사적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한 그 북한에서 유학 갔다 망명한 유학생들하고는 결이 다른, 네. 이분은 평양에서 1936년에 태어났다가 1963년에 평양문학대학을 졸업하신, 그리고 나름대로 문학의 열정을 갖고 있는 청년 학도였는데, 예. 64년에 가족이 아우지 탄광으로 이렇게 추방이 되죠. 아하.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고, 또 이 북한 사회의 환멸을 느껴서 이분이 거기에 아우지 탄광이 있는 사이에 탈출을 여러 번 그 기회를 보다가 네. 65년에 두만강을 헤엄쳐가지고 이른 봄에 네. 연해주로 가서 망명을 하신 분이죠. 참 이분도 극적인 삶을 사셨죠. 예, 그러시네요. 어릴 때부터 어떤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이분은 생전에 제가 이분은 여러 번 만나봤는데요. 네. 문학의 뜻이 있어서 또 문학대학에 들어갔고, 이게 문학이 그저 좋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문학도로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분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기는 사셨지만 결국에는 이 중앙아시아에 모국어 신문 레닌기치가 있어서, 네. 또 고려일보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와서 당신의
뜻을 이 문화 활동을 이렇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 연해주 지역에서 가다 보면은 소련에서 활동을 하게 됐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사할린으로 또 가게 되셨을까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망명했을 때 연해주 주정부에서 몇 달을 이렇게 북한으로 다시 송환을 할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유엔에서 이 망명자에 대한 이 권리, 이 소련도 가입한 그 유엔의 그 조약을 알고 있어서 그걸 이렇게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당시 그래도 소련 체제가 또 그래도 그런 걸 생각을 했던지 다행히 망명을 받아줬는데 사할린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하라고. 네. 그래서 사할린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분이 정말 이 성실성에 반해서 조카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백년해로한 이 박경란, 원래 우경란인데 이제 남편 성을 따랐거든요. 네. 이분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흑해연안에 있는 크라스노다르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해서 천국처럼 그 좋은 데서 그분들 이야기로는 천국 같았다고 그래요. 날씨가 좋아서. 예. 그런데 당시에 사할린에 살던 이 아내, 박경란의 이 동료들이 당시 모국어 신문사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네. 와서 같이 일하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고려일보의 전신 레닌기치로 75년에 이렇게 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평생을 이 부부가 신문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죠. 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레닌기치에서. 이분은 이제 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네. 레닌기치 문예부 기자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작가다 하고 내세워도 되는데 네네. 처음에는 겸손하게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교정 교열하는 일을 아주 꼼꼼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고려인 문학사에서 전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당시 신문사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교정 교열을 꼼꼼히 해주셨기 때문에 네. 한글 이 작품이 굉장히 매끄럽고 세련되게 수준 높은 언어로 이렇게 독자들한테 나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이 박현 작가, 본명이 박영준이죠. 네. 박현 작가의 그 숨은 공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레닌기치에 실린 작품들 덕분에 문학적인 수준이 좀 올라갔겠네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시 고려인 1세대들은 아무래도 연해주에서 한글을 배운 분들이라 네. 한반도 본토에서 배운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휘구사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어느 정도 제약이 돼 있었는데 이분은 네. 우리나라 본토 또 평양에서 문학대학을 졸업한 분이요. 그래서 네네. 이분의 어떤 세련된 이런 교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의 한글 문학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수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한글 문학의 중요성 그리고 고려인 한글 문학 2세대 작가 박현 작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기의 아침잇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